안녕하십니까. 방문각 10월 공인중개사 모의고사 출제 담당한 민석기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는데 실제원 시험에서 우리가 좀 충분한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리는 문제는 틀리는 문제대로,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대로 시간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모의고사 운영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 틀리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합격에 어쩌면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들을 너무 보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맞춰야 될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좀 관리하시고, 시간 안에 문제풀이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이제 답안지 작성까지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춰 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나와서 틀리는 거는 지금 시기에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낮고 좀 문제가 급격히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포기하는 연습도 돼야 될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1번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걸 풀어라 하는 문제인데, 정답은 이제 공유지분 포기가 되겠고요. 자, 유언은 단독행위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가 되겠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합의해제는 다른 해제들과 다르게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요. 증여도 무상이지만 계약입니다. 뭐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하지만 이 공유지분 포기가 판례에 의해서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측면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고, 그리고 포기하는 행동 자체는 상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를 하면서, 자, 중개사 시험에도 출제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정답은 아니고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다음번 출제에는 이렇게 정답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정답 5번이었고요. 자, 42번. 자,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자, 그러면은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후에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병이 복대리인이 된 거예요. 자, 병은 갑을 대리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뭐 금전 소비대차가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이니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병은 을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틀렸죠. 자, 병은 복대리인이니까 갑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장이 좀 긴데,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누가 하던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꼭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걸로 평가해도 괜찮겠다라는 지문이에요. 시험에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됐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바로 고르기 어렵다면 삼각형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할 때 반드시 대리인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복대리 선임에 대해서는 묵시적 승낙이 나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자, 이렇게 누가 처리하든 상관없는 종류의 일이라면 뭐 복대리인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판례들이 있어서 맞는 지문이 된 건데, 자, 바로 2번 고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빨리 버리고, 자, 3번 지문으로 가서, 자, 을이 갑의 지 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다면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아니겠죠. 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감경된 형태로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도 해임이나 통지를 태만히 때가 아니면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이 될 테고, 자, 이게 승낙에 의해서 복대리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인데, 본인이 지명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선택한 복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책임은 조금 더 줄어들겠습니다. 자, 암기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하지만 출제에 여러 번 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을 X로 잡아내는 건 가능할 거예요. 자,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에 소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지금 시기에는 이제 완전히 외워져 있어야 되겠고, 또 대리인이 대리권 잃으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잃는다는 점도 당연히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3번, 4번을 X로 잡아내는 게 조금 더 빠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답은 2번인데 5번 지문에,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복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될 의지가 있느냐 하면,
자, 소멸 후든 소멸 전이든 복대리인의 행위도 대리 행위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표현 대리로 인정될 수 있다가 되는. 그리고 현재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고 있는 판례들 중에는 복대리인이 한 행동이 표현 대리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형태의 지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표현 대리가 된다 쪽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고 틀려도 무방합니다. 틀려도 무방한데 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운영하면서 다른 지문 제거하고 정답 2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운영만 잘 됐으면 성공적인 대응이에요. 틀려도 대응만 잘 됐으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만 않았으면 좋은 대응이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3번은 행위능력자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해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병에게 양도했는데, 자, 분양권을 양도했는지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했는지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무권 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거를 본인한테 전달은 안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안 나오던 무권 대리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운 게 맞겠습니다만, 사실은 일반적인 무권 대리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지금 정답이 3번 지문인데, 자, 본인이 추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자, 상대방이 지금 선이 무과실이고 문제 지문에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는 모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인정이 된다가 맞는 지문이 돼요. 자, 이 지문은 출제에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지금 분양권 양도니 계약금 지급이니 하는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이 나오더라도 답은 지금 맞출 수 있는 운영인데, 다만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되고 틀린 지문들이 삼각형들이 막 뜰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르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42번에 이어서 43번도 좀 불편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랬을 때 두 문제를 다 틀려도 괜찮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운영만 잘 됐으면 돼요. 뭐 틀린 자리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자, 분양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 무권 대리를 상대방 병이 알았다면, 자, 악의자는 철회를 할 수 없겠죠. 자, 분양권 양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또 2번 지문도, 자, 병이 계약을 철회하려면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물어보든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확인이 안 되면 선의로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를 입증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하지를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권 양도나 계약금 지급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지문입니다. 또, 자,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를 했다면, 자,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무권 대리 상황이고 또 추인도 안 되고 철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을 상대로. 자, 지금 갑은 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계약이 추인되지 않는 이상 갑이 책임질 일은 없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4번 지문이 계약금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버리고 출제 많이 안 하던 것이라서 삼각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체하면 안 돼요. 뭘 모르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버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에 갔을 때, 자, 상대방이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이 됐을 때, 자, 상속을 받더라도, 자,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지에 의해서 거절권 행사를 하지는, 자,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자, 이것도 분양권 양도나 계약금 지급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 정답이 우리가 분양권 양도나 계약금 지급이랑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 그리고 자, 나머지 지문들은 그냥 해결이 좀 가능하고 조금 불편할 뿐, 최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3번 정답 지문과 4번 삼각형 지문 사이에 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정답률이 한 50% 정도로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 틀리더라도 시간을 뭐 3분 4분씩 뺏기지만 않았고 멘탈적으로 내가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심리적인 데미지만 입지 않았다라면 틀려도 상관은 없고, 대신에 시간이 좀 남았을 때는 이제 1번이나 2번 같이 좀 쉬운 지문들, 5번 같은 지문들은 좀 제거하고 3번과 4번 중에서 좀
찍어서라도 선택하는 판단만 빠르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앞쪽에, 그러니까 41번부터 50번 사이에 학생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 만한 문제 구성을 깔아놓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이런 구성들을 많이 하는 게 실제 시험이기 때문에 앞쪽에 어려운 문제 나왔다 싶으면 그러면 그냥 뒤에 거 풀어서 60점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2번과 43번은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운영의 측면으로 잘 관리가 되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자, 44번.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지문이에요. 자, 통정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따질 때 일단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을 제3자라고 말할 때 자,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파산 사무를 보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 파산 채권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의자가 있으면 파산관제인을 선의의 제3자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채권자 중에 일부라도 선의라면은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출제 기록 여러 번 있는 지문이고요.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었던 거지만 그 이후로 최근에 이제 25회 이후부터는 파산관제인의 선의하기 판단 부분에 관한 문장의 출제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실히 공부했다면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 비진이 표시 조문이란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취소라는 말은 제한 능력 또는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절대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도 자,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해서 없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야 되겠고,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역번 지문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니은번과 디귿번이 아주 유명한 판례이면서 X자리가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소거법하고 자, 옳은 것 고르면 정답 1번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지문의 수량이 사실은 오지선다라고 하기에는 지문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되려 이런 박스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으면서 정답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상대적으로 41번처럼 짧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3개 지문짜리 박스 문제가 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번이나 3번에 있던 무권대리 문제 같이 길고 배우지 않은 내용이 섞여 있는 문제는 좀 과감하게 버리고 44번 같은 문제에서 승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문제 45번입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 네,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고요. 이 효력 규정, 단속 규정에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좀 핫한 판례로 또 선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건 의뢰인의 피해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뢰인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라면 처벌은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가 되는 소위 단속 규정 위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판례가 해당 규율을 하는 규정의 성질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때문에도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 다른 지문에 삼각형이 나오더라도 3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5번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정답을 좀 챙겨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을 얼른 본다라고 하면, 자, 중간생 예약 등기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중간생 예약 등기는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효력은 발생이 될 수 있는 단속규정 위반의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중개보수들을 중개법령 초과해서 법령상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지급받는다라고 했을 때 무효인 건 맞습니다만 초과 부분만 무효인 거지 전부 다 무효는 아닌 거죠. 그것도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고, 4번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 계약했을 때 허가를 안 받아서 영업에서는 규제를 받겠습니다만은 그 판매 계약 부분이 무효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단속규정 위반에 예시가 되겠고요. 자, 노점상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아서 단속에 걸리고 벌금 과태료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물건을 매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무효라서 매매대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제의 영역이 단속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또 5번 주택법상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걸어놓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만 좀 싸게 분양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인 건데, 살다 보면 그 기간을 위반해가지고 빨리 이사를 가야만 되는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세금을 낸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규제는 하지만, 그렇다고 매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해서 팔지도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다양해지는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효력은 건드리지 않는, 효력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지문. 그래서 집은 팔 수 있되 다만 규제에 걸렸기 때문에 뭐 벌금이나 세금들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단속규정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중개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이제 1번, 2번까지 우선적으로 좀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뭐 5번 쪽이나 이렇게 살짝 나오더라도 반드시 3번 지문의 답을 고를 수 있게 확실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네, 46번. 이중매매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인데, 네, 정답 지문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자, 이중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잘한 건 아닙니다만 반사회적 행위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2번처럼 제1매매계약의 존재를 제2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자, 매도인이 제2매매를 선택할 건지 말 건지는 그건 제2매수인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자체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적극가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즉 제2매수인까지 적극가담해서 마치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공모해서 제1매수인의 권리를 망치려는 범죄행위, 배임이라는 이름의 범죄행위를 하려는 듯한 행동까지 간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할 텐데, 단지 알고 있었다라는 정도로는 적극가담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사례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중매매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제2매매가 어떨 때 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적극가담 있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판단. 두 번째, 자, 무효가 됐을 때 등기를 제1매수인이 회복하는 방법으로 직접 등기 청구는 어렵고, 자, 제2매수인에게 등기 청구를 할 때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를 하고 등기를 가져가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출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정답이 2번이기는 한데, 근데 등기 청구에 관한 부분도 지금 4번 지문에, 그리고 제3자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부분도 5번 지문에 이렇게 항상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지문은 삼각형이 나오더라도 대체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제시가 되는 것이 중개사 시험의 일반적인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가지 필수 사안들을 잘 챙겨 놓고 그 안에서 답이 나올 때에만 정확하게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7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추인의 효과가 발생되는 때가 있는데, 그 예라고 하면 뭐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했다던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든가, 당사자들이 경계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또는 강제집행이 있었다든가, 담보의 제공이 있었다든가,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했다든가, 이런 현상들이에요. 자, 이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도 법정 추인 사유의 일종이긴 한데, 문장을 잘 보면 이행 청구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행 청구를 한 사람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행 청구를 하는 사람이 취소권자라면 취소는 안 하고 이행을 청구한다. 아, 그러면 추인할 생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자, 사기 강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기 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한다는 건데 추인의 효과가 생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을 물어볼 때에는 이 이행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양도 부분을 취소권자가 하면 추인 효과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하면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기록이 지금 20회, 25회, 30회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5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5회 시험에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 타이밍이 딱 맞아 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사례 형태로 나오거나 좀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네, 48번 표현대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지문이 굉장히 불편하고 출제에 많이 보이지 않던 지문이에요. 자, 그러나 삼각형 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4번 지문이 지금 정답인데, 자, 상계가 되냐고 물어보면 상계할 수 없다고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표현대리라고 하는 법률관계는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주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가 되면 이행을 하면 그만인 것이지 상계라는 개념으로 깎아서 이행한다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1번 지문 같은 불편한 지문들이 섞일 수 있겠지만은 삼각형 치고 버릴 건 버리고, 자, 최소한의 몇 가지 암기사항, 예를 들어 최소한의 암기사항이라고 하면, 자, 이번에 있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기가 어렵다라든가, 또는 수요 표시 표현대리 같이, 자,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해야만 되는 이런 법률 관계에서는 법정 대리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수요 표시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자, 어떠한 행동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든가, 이런 출제 횟수가 5번 이상씩 좀 기록이 확인되는 지문들 위주로 관리하고, 뭐 1번 지문은 좀 삼각형을 쳐놓고 그냥 대응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1번 지문은 아예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대리권 수여가 전혀 없는 상태로는 뭐 기본 대리권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 적용이 어렵고, 또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자와 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명관계 형성도 어려워서 표현 대리 어렵다, 이런 지문인데 뭐 출제자가 만들어낸 지문으로 보여져요. 자, 이런 문제들에 휘둘릴 시간에 그냥 모르는 말이니까 버린다 하는 선택이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48번은 뭐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앞쪽에 또는 이렇게 1번, 2번 쪽에 좀 불필요하게 길게 보여지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출제자가 좀 시간을 뺏겠다는 태도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아예 읽지 말던가, 읽더라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빠른 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서 정답이 나온다면 잊어야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지문은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울 만큼 지워놓고 다음 문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겠어요. 49번 법률행위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입니다. 편안한 문제예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은 법률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니라 특별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은 이미 되어 있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3번 지문 자체는 또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지문들이 다 법조문 그대로의 모양새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뭐 1번 지문도 해제 조건이니까 조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해제되지 않겠죠. 소멸되지 않겠죠. 2번도 불법 조건이니까 무효로 법률행위가 갈 테고요. 4번 지문도 자, 정지 조건이 불성취가 되게 되면은 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무효로 쉽게 찾을 수 있겠고, 5번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자, 정답인 3번만 좀 불편하지 나머지 지문들이 다 편의한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에선 득점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변형된 문제들인데, 오늘 이번 이제 10회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의 컨셉이 기출 문제들의 성향이 함정 지문을 한두 개씩 걸어 놓지만 답은 맞출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유난히 옳은 것 고르시오가 많았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가 많을 때 불필요한 문장에 너무 많이 휘둘리게 되면 시간 운영이 안 되는 위험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때는 그런 모르는 문제들을 좀 과감하게 버리고 시간 운영이 되게 만드는데 주력을 했었어야지 될 겁니다. 자, 50번 무효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무효행위 추인 또는 뭐 다른 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추인은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법정 대리인이 할 때 취소 원인 종료 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 해결된 이후에 추인의 말을 해야지 의미 있는 추인이 된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옳은 것 고르시오니까 틀린 것을 크로스 체크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자, 선택은 정확하게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허위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무효인 매매계약을 추인했을 때 유효로 되는 건 맞습니다만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그러니까 추인했을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표 없는 형태로 효과가 발생돼야 되겠고요. 자, 3번 지문은 허가구역에 걸려 있지만 이행의 착수만 되기 전이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할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을 한 게 아니라 유동적 무효를 해결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등기를 주거나 대금을 주지 않는 이상 이행에 착수가 된 것이 없어서 계약금 해제가 허용이 된다고 해야 될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은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매매계약이라서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되더라도 유효로 바뀔 수 없다는 지문입니다. 자, 만약 첫째 줄에 있는 허가 잠탈 내용으로 하는 허가구역 계약이다라는 말이 없었다면 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건 허가구역이 지정해제가 되면 유효로 바뀌어야 하는데, 근데 진작에 이건 강행규정 위반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뜻이 됐기 때문에 이 첫째 줄에 괄호친 부분 때문에 유효로 갈 수 없는 지문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5번 지문은 불법 조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일종의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거라서 소위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인을 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지문입니다. 자, 나머지 4개 지문 틀린 자리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4번 지문이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문인데 이미 기출문제라든가 정규 수업 때서 교수님들이 많이 다뤄주셨을 거예요. 자, 단순 지정 해제와 배제 잠탈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지정 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 구별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51번입니다. 자,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앞쪽에 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쉬운 문제들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합격률이라는 부분에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면 뒤에 가면 반드시 쉬운 문제가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답은 2번인데, 자,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은 원래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거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경매가 가능한 이런 권리들은 이걸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서 지상권을 경매하고 전세권을 경매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외적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물건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도 물건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도 짧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함정도 그렇게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빠르게 득점하고, 자, 길고 어려운 문제는 좀 패스, 이렇게 운영을 잘 해야 되겠고요. 52번. 자, 물권적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 자, 구성상 어려운 지문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정작 정답이 된 지문 5번을 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해야 될 권리인데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죠? 자, 불편한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답 지문이 쉽기 때문에 침착하게 운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난이도 하짜리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자, 이게 난이도 중 또는 상으로 느껴지더라도 맞추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본 사안이니까. 자, 소유권이 있을 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 소유권을 잃으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틀린 부분이 어딘지 좀 찾기 어려울 때는 잠깐 짚어볼게요. 자, 1번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유보 남겨놓을 수 있느냐. 자, 분리 양도나 분리 유보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자, 5번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라면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지 그 비용 청구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물권적 청구권에는 비용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 청구가 있고 방해 예방 청구가 있지 반환 비용 청구, 방해 제거 비용 청구, 방해 예방 비용 청구 이 비용 청구 부분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는 주제예요. 자, 그리고 3번 지문이 좀 또 불편한데 자,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걸 내용으로 합니다.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 2번과 3번 지문에 삼각형이 나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빨리빨리 버리고 5번으로 내려가는 게 필요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은 자,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 타인의 토지에 지었으니까 무단 건축 건물일 텐데 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철거 청구는 원래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지만 건물의 매수인이 앞으로 소유자가 될 거기 때문에 판례는 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4번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약간 정형화된 판례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할 텐데 자, 2번하고 3번 쪽은 사실은 많이 쓰는 출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지만 침착하게 5번에서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자,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로 선택할 수 있게 자, 이 판단력을 좀 잘 길러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53번은 다시 또 약간 쉬운 문제가 왔습니다. 등기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교환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자, 따로 외우지 않았더라도 교환은 매매계약과 거의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고 단지 반대급부가 돈이냐 물건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교환도 채권적이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니은번 지문에 자, 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래 시효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시효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되어 가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가 되고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효로 소멸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맞출 때 이 부분 자,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정확하게 똑바로 푼 거고요. 이걸 놓치고 그냥 판단했다면 그건 지금 잘못 푼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번에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걸 물어볼 때 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현재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가 되겠고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애초에 발생에서부터 누군가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때도 동의를 안 받아도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등기청구권 양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안 받아도 된다는 건지 체크를 해주시고 자, 매매 같은 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동의를 받고 양도 취득시효 같은 어떤 규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동의 없이 양도가 되는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에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문이 많지 않고 또 유명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54번은 가등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 가등기에 관련된 주제는 일단 기본적인 것이 가등기 자체에는 어떤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든가 뭐 가등기 명의자가 무효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힘이 없다는 것. 두 번째,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에 나에게 가등기를 주었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바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과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점이 아니라 본등기 시점에 발생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번 지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았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 처분의 등기들을 이 제3자 명의로 된 중간 처분의 등기들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를 한 모양새가 나오게 돼요. 그럼 나중에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면 그 중간 등기들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쓸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라도 이 중간 등기들을 지울 수 있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고요. 권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소 어려운 지문이에요. 다소 어려운 지문인데, 자, 나머지 지문들을 다 해결하고 남겨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안 되니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없다. 맞겠죠? 그리고 가등기도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맞겠죠? 4번도, 자, 불법 말소 됐을 때 회복 등기는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 자, 이거 민법보다는 등기법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어쨌건 출제 기록이 좀 2차에서 많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자,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할 때 소유자가 변경되어 있다면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가등기의 기본 지문이죠. 그래서 뭐 1차만 하시는 분들은 4번 지문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답이 자체가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좀 판단에 어려움은 생길 수는 있겠는데 자, 일단은 틀리게 된다 하더라도 1번하고 2번하고 5번 정도는 제거를 하고 3, 4번의 고민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대응은 잘 된 거예요. 자, 이런 정도만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틀리더라도 합격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자, 공유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공유자의 지분들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는 상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일단 정답 지문은 4번에 이렇게 과반수 미달자가 다른 공유자 허락도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면 일종의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미달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공유자는 똑같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는 인도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2020년도에 변경된 판례라서 요즘 뭐 수도 없이 출제가 계속되는 형태의 지문이라서 답 자체도 일단 고르는데 용이해야 되겠고요. 공유는 사례가 어느 쪽에서 출제 포인트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자들 사이에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특약은 별다른 말 없으면 자, 승계인이라고 나오는데 지분을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갑을병이 어떤 관리 특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정을병의 공유로 바뀐다라고 하면 갑을병이 내렸던 공유에 관한 특약은 새로 들어오는 정이라는 새로운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관한 부분은 공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고 만약에 그 관리 특약의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면 다시 과반수로 결정을 하면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을 때 그 지분은 갑과 병에게 귀속되는 건 맞을 텐데 자, 근데 균등한 비율로가 틀린 거예요. 자, 을의 지분이 4분의 1, 갑의 지분이 2분의 1, 병의 지분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려면 지분의 비율로 흩어져야 되겠고 갑의 지분이 좀 더 많으니까 자, 뭐 계산하면 뭐 소수점이 나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자, 균등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갑에게 조금 더 많은 비율로 2배의 비율로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번 지문 특약이 없다면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단독으로 임대를 하려면은 갑이 과반수라 해야 되는데 갑의 지분이 2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과반수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5번도 자, 갑과 을이 관리 방법으로 토지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신축은 과반수로도 안 돼요. 지금 갑과 을이니까 과반수는 됐지만 신축은 전원 동의를 요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틀린 것 고르시오 문제라면은 전부 다 정답으로 쓸 수 있을 법한 내용의 지문들이니까 자, 이 문제는 시험 도중에는 이렇게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틀린 분들은 특히 3번이나 5번 같은 것들도 충분히 좀 점검할 수 있게 여러 차례 등장을 했던 지문들이니까 재점검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6번 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4번 지문이 됐고요.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지문인데, 자, 통행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같은 것이 축조가 되어 있을 때, 자, 이거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철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건데, 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철거한 행동이 잘못이니까 철거 비용도 그 담장을 설치했던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통행권자가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자는 통행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나 통행할 수 있게 그 담장을 치워달라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고요. 철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철거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철거 의무 부담은 그건 통행지 소유자, 담장을 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이거를 어떤 키워드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쭉 읽어봤을 때, 자,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이런 관계의 측면만 잘 읽어낸다라고 하면 상식적인 부분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자, 이런 지문들을 잘 읽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7번 점유취득주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정답은 3번 지문인 건데, 자,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을 하면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취득시효 사례는 채무불이행이란 현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 취득시효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되진 않고, 다만 자, 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자,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소유자가 만약 알았다면 불법 행위 책임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빼돌린 게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게 확인된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계약관계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아니겠고요. 상황상 책임이 발생될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보이겠지만 취득시효에서는 채무불이행은 절대 없다. 자, 이런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 2번은 뭐 성명불상자의 소유물, 국유재산도 취득시효 가능한 부분이 있다. 뭐 간단한 지문인데, 지금 3번 그리고 4번 또는 뭐 5번 지문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 좀 있는 지문이에요. 취득시효 문제는 이 정도의 난이도가 등장을 하더라도 애초에 문제가 아주 쉽게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뭐 매번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취득시효라든가 명의신탁 같은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에서 열심히 공부한 걸로 한두 문제 정도만 방어를 해주시면 합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시효 문제를 너무 방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용이 어려운 대신에 암기 부담은 적은 단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를 가져간다면 외우지 않고도 득점할 수 있는 출제 비중은 큰 단원입니다. 자, 58번 점유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소해서 패소한다면 분명히 악의점유자가 될 겁니다. 소송에서 졌으니까 자기가 권한이 없다는 걸 모르다가라도 알게 될 거예요. 바뀌는 건 맞는 건데, 근데 몰랐다가 알게 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점부터 소송 서류가 날라오면 그 소송 제기를 통해서 서류에 권한이 왜 없다라고 하는지 근거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소 제기 시부터 악의자로 바뀐다라는 지문이고, 출제 기록도 굉장히 많은 지문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이 좀 흔들더라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네, 59번은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기억번에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건물의 사용 목적으로. 자, 지상권은 원래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자, 건물의 사용이 아니라 소유를 목적으로고 사용의 대상은 타인의 토지라 해야 되는데,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라고 하면 저건 지금 지상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지상권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면 존속기간 3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정상적인 지상권이라면 30년 밑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건 지상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30년 밑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원래 지상권은 그 지상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경관 건물이나 수목을 위한 지상권은 30년보다 짧게 하면 안 되고, 일반 건물을 위한 지상권은 15년보다 짧게 하면 안 되고, 공작물을 위한 지상권은
5년보다 짧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어떤 건물인지도 구별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정상적인 지상권이 아니에요. 자, 이런 지상권들은 물권법 정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번에 지료지급 연체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럼 옛날 소유자에게 연체한 부분을 계산에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을 채웠을 때 소멸 청구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년이 넘었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아직은 없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연체라는 개념은 당사자가 바뀌게 되면 과거의 사람에게 연체한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로서 해결돼야 될 일이고 바뀐 소유자가 언급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이것은 지상권뿐 아니라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사자가 바뀌는 순간 바뀐 사람에 대한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디귿번. 자,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분묘 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됐다면, 자, 이건 시효취득 현상은 아니에요. 시효취득 현상은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다가 시효취득하는 현상이고, 현재 시효취득은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은 시효취득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료지급 의무를 할 때 분묘기지권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지료지급을 한다는 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시효취득 문제였다면 지료지급은 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건데 시효취득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한 때부터가 맞습니다. 자, 시효취득이 중요한 판례라서 시효취득 위주로만 외운 학생들은 디귿번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디귿번도 나름 선고된 지 꽤 좀 한 3년도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타시험의 출제 기록도 이미 나왔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디귿번에 대한 준비도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전에 시효취득 위주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판단이 어려우실 텐데 좀 미진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만한 그런 주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네, 지금 미만 정할 수 있다가 맞죠? 이게 좀 표시를 잘못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적용 안 하니까 30일 밑으로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60번 지역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지문이에요. 자, 정답은 2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는 소멸되지 않게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돼야 되겠죠. 자,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라는 지문과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인지 소멸시효 중단인지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그리고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될지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약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읽어서 내용 파악을 하려는 것보다는 구성적인 차이점을 비교해서 키워드를 딱 잡아내는 방법이 실수를 안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지문이니까 자, 취득 중단, 취득시효 중단이면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소멸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쉬었다 볼게요. 네. 61번 전세권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네, 정답은 5번 지문이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 할 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과거에 이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담보목적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용 수익하는 기능, 그러니까 용익물권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를 하지 않으면서 담보물권적 기능을 사용해야지 그래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해 버리면 그러면 용익물권의 기능을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물권법정주 위반이기 때문에 설정할 수 없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배제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포인트가
되는 지문이고 지금 선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정답으로 바로 시험에 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몇 차례 더 출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들 외우는 것보다 뭐 이런 담보 목적 전세권도 가능은 하지만 사용 수익을 배제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부분이 구별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62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제3취득자 관련돼서 출제되는 항목은 딱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자, 이 제3취득자는 경락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의 채무를 대의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을 경매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다 짧은 주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있는 지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고요. 자,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로 당연히 사라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의 그 세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제3취득자가 아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호 맞는 지문. 자, 니은번에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물건의 공사대금 같은 게 들어갔을 때 하는 거고 자, 비용상환청구권도 유치권이 되는 채권이긴 하지만 이 제3취득자는 사실상 그 물건의 좀 소유자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경매에서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독립적인 채권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비교적 최근 판례예요. 자, 이거 좀 주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타 시험에도 출제 기록이 생겼기 때문에 니은번은 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잘 보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디귿번에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전형적인 제3취득자가 되겠고요. 자, 이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로 읽어내는데 성공만 했다면 세 가지. 자, 경락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변제를 하고 선순위 저당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런 지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인데 자, 경매 신청 후라고 하면 그러면 저당권보다는 무조건 후예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경매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매 신청 후에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저당권 이후에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3취득자 지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니은번 지문이 좀 다소 최신 판례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때는 다음번에는 맞출 수 있게끔 니은번은 보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3번 저당권의 효력이 비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 매수인이 증축 부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못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증축 부분이 경락인한테 소유권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부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결정이 돼요. 자, 부합이 됐다면은 이건 경락인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부합이라는 건 물건의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으로 됐다는 거기 때문에 증축이 되면서 건물이 하나로 합쳐졌다면 경매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지고 소유권도 당연히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취득을 못한다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경락인이 취득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부합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근데 자, 법원에서 그걸 경매 목적물로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부합이 되면 취득, 부합이 안 되면 취득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부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아도 경락인이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물로 평가를 했었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이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같이 가느냐 같이 못 가느냐의 기준이 부합이 됐냐 안 되냐, 하나의 물건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 기준을 좀 명확히 알아두시고, 법원 직원의 실수 때문에 소유권이 가야 할 곳으로 못 간다거나 안 갈 것이 간다든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자, 법원에서 목적물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다.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네, 64번입니다. 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령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는데, 자, 결령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을 찾는 것보다 결령관계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현재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는 유치권 성립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나온 판례가 있었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이 또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억번은 건축 자재 대금이니까 매매대금이에요. 이건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이에요. 니은번도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입니다. 자, 디귿번은 공사대금이니까 유치권이 되겠고, 여러 세대 공사를 했는데 그중 한 세대만 점유를 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가능한 케이스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인정되는 건 디귿번 하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디귿번을 찾아내는 것보다 기억번, 니은번의 매매대금들, 보증금, 권리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65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건데,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계약. 어쨌건 매매계약이라면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금 지급 동시이행 할 건데, 저당권은 경매를 하면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의무 및 플러스 저당권 말소까지도 대금 지급과 동시행에 같이 걸린다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채무를 변제하면서 저당권에 말소를 하는 게 동시행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자, 매매 과정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말소를 다 하고 대금 지급을 받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에 보증금 반환이랑 동시행에 걸려 있는 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가 아니죠. 자,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에 걸려 있는 거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보증금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집을 비우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이미 세입자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해놓는 등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은 보증금 반환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소는 그 후이행으로 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번에 임대차 목적물 반환이랑 동시에 걸려 있는 건 보증금 반환이죠. 자, 권리금 관련 사안이 아닙니다. 자, 권리금은 사용의 대가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목적물 반환이나 이런 것과 전혀 별개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서 동시이행 항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에 나와 있는 판례가 되겠고, 자, 니은번과 디귿번을 해결을 할 때에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대등한 관계에서 동시행이고, 그리고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고정한다면 반대쪽에서 목적물 반환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 얘기가 나왔을 때 X로 동시행 아닌 걸로 바뀔 거고,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을 고정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야기를 권리금 관련된 이야기로 바꿨을 때 또 동시행 아닌 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였다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니은번 디귿번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반대편 쪽에서 변화가 생겼으니까 동시행 아닌 걸로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제 1번이 될 테고요.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들이니까 빠짐없이 숙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네, 66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이 채무자, 채권자라는 표현을 이제 좀 읽기가 힘들면 문제가 좀 피곤하긴 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고 하면 낙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낙약자니까 채권자는 요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소위 보상관계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관계에서 발생된 동시이행 항변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다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서 요약자, 낙약자 이런 표현 대신에 뭐 채무자, 채권자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 좀 다듬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다른 걸 제거하는 방법도 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자야 제3자는 해제를 할 수가 없죠. 해제나 취소는 당사자의 고유한 권리니까 수익자인 제3자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한다면 권리가 발생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자, 소급하는 건 아니고 수익의사 표시를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자,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제3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가 병존하면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가 되는 지문이에요. 자, 문제가 길지는 않지만 이제 4번, 5번 쪽에 약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정답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니까 자, 틀렸다고 너무 괴로워하실 건 아니겠고 이런 용어의 변화에 관해서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 지문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던 거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1, 2, 3번은 제거를 좀 하고 4번, 5번 중에 고민하다가 틀려야 그래야지 조금 안정화는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1, 2, 3번 쪽에 선택하셨던 학생분들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7번에 합의 해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합의 해제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합의 해제는 합의하에 모든 걸 종결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른 거 무시하고라도 4번 지문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렇게 말하면 X 되겠죠. 자,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 법정해제랑 약정해제는 이자 가산하지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가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되는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니까 자, 합의해제가 보이는 순간 손해배상 없다, 이자 가산 없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68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교차 청약이 된 거고요. 그러면 양쪽 청약이 모두 도달된 때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 발송시 성립으로 되는 건 이제 청약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될 때 승낙 발송시 계약 성립되는 거니까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뒤쪽으로 오면서 계약법 쪽에 틀린 것 고르시오 문제들도 많고 간결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들, 문장이 길고 불편한 문장 섞여 있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만 않았다면 득점은 되려 이 뒤쪽 계약법 쪽에서 지금 해야 될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번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시간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앞쪽이 쉬울 수도 있고 뒤쪽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어렵거나 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시험에 들어갔을 때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버리고 다음으로 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8번은 정답이 3번이었고요. 자, 69번. 자, 갑이 그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인도와 등기 마치기 전에 주택이 소실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하기로 했는데 뭐 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실되면 일종의 후발적 불능 현상이 되게 됩니다. 계약은 체결된 이후에 불능된 거니까요. 자, 이때 후발적 불능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불능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에 따라 해결하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각각의 지문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소실된 건지, 자,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건지, 자, 의뢰 수령 지체 중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실됐다면 매도인이 채무자인 채무가 불능된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무가 불이행됐으니까 채권자인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불능의 경우에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매도인 잘못으로 불능됐을 때에만 매수인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니은번처럼 불가항력이었거나 또는 매수인 잘못이었거나 이럴 때는 해제 손해배상 사안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 자,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거라면은 해제거리는 아니겠고, 그렇다고 잘못이 없는 매수인이 뭐 이걸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이미 대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매도인은 받을 수 없는 돈을 이미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수인을 주어로 쓴다라면 그러면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자, 매도인을 주어로 했다면 청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을 주어로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번은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이니까 매수인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불능 자체에는 갑과 을의 책임이 없다고 나오지만 이미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지문은 기역번과 니은번,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지만 사례가 출제되는 유형이 정형화될 수밖에 없는, 자,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구의 잘못인지에 따라 해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문장이 변형되는 것들에 대한 연습만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사례 중에서는 분량이 적으면서 출제 비중은 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례니까, 자, 지금이라도 이 불능 사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어려운 사례들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출제자가 문제를 베베 꼬아서 내기 시작하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뭐 명의신탁이나 취득시효 사례들은 또 때로는 공부를 해도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불능 사례는 조금만 공부하면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불능 또는 계약의 성립, 이런 단원의 사례들은 지금 변형의 패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자, 70번은 수량지정 매매에 대한 담보책임 질문입니다. 자, 일부멸실 상태가 됐고요. 자, 수량 부족 일부멸실 형태의 담보책임에서는 선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잘 외워져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선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선의 매수인은 1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선의 매수인이 할 거니까 언제부터인지 체크하고 안날부터 1년 이내에 담보책임 행사를 해야 된다. 맞죠? 여기가 계약 한 날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외워져 있다. 기간과 선의 악이 어떨 때 하는 걸 잘 외워져 있다라고 하면 정답을 5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담보책임 단어는 뭔가 읽어보고 판단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확한 암기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고, 자, 내용을 파악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는 아예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법정 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답을 써야지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중도 높은 단원이니까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권리하자 또 물건의 하자에서 각각 어떨 때 매수인이 해제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 청구하는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며칠 지나면 시험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암기가 괴롭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좀 귀찮지만 며칠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시험 끝나면 시원하게 털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만 하루에 한 번씩 챙겨보고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자,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3억 원에 매도를 했고요. 자, 동시에 그 환매를 하기로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넘어갔고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받기로 했는데, 자, 정답은 이제 4번 지문이 되겠고요. 자, 갑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은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건데, 자,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은 형성권
법적인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환매가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는데 근데 자 등기를 안 했으면 소유권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매 계약이 체결되는 효과가 형성된 거지 등기도 안 했는데 소유권이 회복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가압류 집행을 해버리면 그럼 가압류권자는 환매권자 소유로 돌아갔다는 거를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는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내용이에요. 좀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그리고 승낙을 받으면 등기를 안 해도 계약은 되는 거지만 소유권이 매수인한테로 넘어가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매수인한테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그건 매도인의 채권자 누군가가 합당한 가압류를 한 게 되는 거고요. 자 계약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라든가 경매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가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등기가 안 된 상태로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로는 그런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라든가 경매를 완전히 방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정답 지문이 좀 읽기가 불편해요. 약간 시험 모임 초과도 있고. 하지만 나머지 지문이 환매기간 부동산 5년으로 그리고 환매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리고 자, 팔았던 금액에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이런 쉬운 지문 드리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괴로움은 없을 거예요. 자, 시간의 운영이 잘 돼가지고 시간만 부족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72번. 자,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인데 교환은 매매와 똑같은 계약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겠죠.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 부담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디귿번에 시가를 묵비 말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 뭐 가격이라고 하는 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허위고지하거나 또 말하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번만 좀 매매를 연계해서 풀 수 없고 기역번, 니은번은 매매다 생각하면 당연히 요물계약 아니고 당연히 담보책임 부담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좀 쉽게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교환으로 문제가 나오면 매매랑 똑같은 계약인데 그냥 단지 돈으로 받을 것을 물건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용이해요. 양도 줄일 수 있고 문제도 편하게 풀고. 자, 73번입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차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그러면 자, 이런 토지와 건물이 같이 등장하는 문제들은 토지 소유자 갑, 그걸 빌린 사람이 을,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을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 건물을 구분해서 표시를 좀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이 건물을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서 마치 대항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소위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질문이 되겠고요. 자, 토지 건물 구분이 잘 되어 있으면 판단이 좀 용이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좀 보게 되면 자, 특별한 사정이 어느 날 갑이 엑스토지 소유자가 아닐 때에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자,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책임 부담은 하겠지만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반대 약정이 있어 버리니까 자, 이러면 할 수 없다가 되고 이 임차권 등기 제도, 임차권을 등기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제도가 현실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자, 그 바람에 주택상가 임대차의 인도주민등록, 인도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임대인이 반대하는 순간 이 등기는 안 해도 그만인 것이 되기 때문에 주택상가 임대차에는 등기 안 하고도 대항력 취득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원리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반대 약정만 없다면 등기할 수 있을 텐데 반대 약정 있으면 등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 기간이 경과했을 때 지상 건물이 현존하다면 그러면 일단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갱신이 거절이 되면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로 이어져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 자, 차임 연체액이 2기 연체에 달했다면은 임대인은 당연히 해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게 뭐 일부러 특약으로 3기, 4기로 연장하지 않은 이상에는 자, 상가는 3기고 나머지 모든 임대차는 2기 연체를 하게 되면 해지가 가능해지겠고 뭐 토지 임대차든 건물이 있던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74번입니다. 전대차 문제인데 금액들이 좀 들어가서 좀 어지러워 보이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다른 문제 풀고 와서 시간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고 문제가 뭐 그렇게 아주 어렵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정답이 1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을 때에는 합의하에 갑과 을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죠? 자, 이게 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자, 살아도 된다고 동의를 했으면 앞에 있는 갑과 을의 임대차가 합의 종료되더라도 자, 소멸하지 않고 갑과 을의 임대차가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거나 또는 뭐 기간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됐을 때는 전차인의 권리 사라질 수 있지만 합의 해지, 합의 종료의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나오던 문장에서 답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 아주 괴롭지는 않아요. 조금 괴로운 부분은 여기 이제 금액 관련된 부분인데 잠깐 소개는 드릴 테니까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선고된 판례의 반영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빌려줄 때에는 60만 원에 빌려줬고요. 3년간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할 때에는 금액을 올려서 70만 원에 2년간 전대차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는 60만 원 월차임이고요.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는 70만 원 월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자기가 70에 계약을 했지만 60에 계약을 한 사람한테 70을 줄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60만 원은 지급을 하면 되겠죠. 60만 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죠. 70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 갑이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갑이 을에게는 60만 원 달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그건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잘 보고 자,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이라면 60만 원에 2번을 연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어차피 연체 때문에 내보낼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작용은 하는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자세히 쓰지 않더라도 누구랑 누구랑은 얼마, 누구랑 누구랑은 얼마 이렇게만이라도 표시를 해놓고 풀면 뭐 그렇게 괴롭지는 않은데 이런 행동들이 다 시간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짧은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서 이런 문제에서 시간 운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은 좀 출제 논점이 좀 어려워서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기간이 모두 만료했을 때 자, 앞선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토지를 빌려서 전대차를 했고 그 지상에 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유사한 형태로 일단 임대 청구를 해보고 갱신 청구 느낌으로 청구를 해보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 이 창고 건물을 지어서 창고 건물을 빌려서 쓰다가 부속물 매수 청구 형태로 할 때에는 이런 뭐 갱신 청구 유사한 임대 청구 같은 이런 제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전대차 문제였다면 혹시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건물 전대차 문제에서는 이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구별이 뭐 문장이 어디가 틀렸다라고 찾기는 어렵겠고 이 제도 자체가 건물을 전대했을 때는 없는 절차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로 저는 보여져요. 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뭐 날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 지금 한 4-5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을 문제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찍더라도 한두 개는 제거하고 조금 확률을 높여서 찍어주시는 정도고, 시간을 많이 뺏기지만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자, 정답도 이거는 지금 1번 지문이었기 때문에 삼각형이 좀 2-3개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맞출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아니고 임차권 등기 같은 건 안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지문이 됐고요. 자,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 점유할 경우에도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만 했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써 있지 않은 건 좀 아쉬운데, 간접 점유도 법적인 점유권을 인정받는 거니까 뭐 대항력 취득이나 유치권 또는 뭐 취득 시효 등등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권리 행사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2번 지문에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에 자,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는 말은 인도 주민등록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세권자의 지위가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깨지겠지만 전세권자의 지위는 남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인도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 전세권 말소하면 전세권만 말소된 거고 임대차의 대항력은 남아있는 거죠. 인도 주민등록이 없어지면 대항력은 사라지겠지만 전세권의 어떤 등기로서의 효력은 남아있겠죠. 둘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대항력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도 전세권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만 읽어주시면 그러면 외우는 부분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3번 지문도. 자,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경매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후순위에 있는 대항력도 같이 사라질 거라 가지고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하는 현상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임대인 지위 승계라고 하는 건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랑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락인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빼줘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매보다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은 자, 이거 경매 과정에서 배당만 받고 집을 비워야 되는 입장이지 그렇게 경락인한테 가서 또다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 만약에 선순위에 저당권만 없었더라면 대항력이 1순위라면 그렇다면 경매를 하더라도 또 임대인 지위가 경락인한테 승계될 수 있을 텐데 선순위에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이 말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취득했던 대항력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4번 인도주민등록을 하면 즉시 대항력 취득이 아니라 그렇죠. 다음날 영시 이렇게 해야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들과 순위 비교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 상가도 비슷하게 하죠.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영시, 인도 사업자 등록 다음날 영시 이렇게 정확한 시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5번 지문은 포인트가 임차인 주민등록만 옮겼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지문이고 만약에 가족과 함께 임차인도 모두 다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조심해서 임차인만 옮겼는지 온 가족이 옮겼는지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76번 주택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 자, 틀린 것. 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되고요. 자, 여러 번 행사할 수 없죠. 딱 1회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상가는 최초 포함 10년까지 꽤 여러 번 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허용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전대했다면 이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거고요. 자, 이 주택임대차의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되게 중요한데 상가와 굉장히 유사해요. 상가와 다른 점이라면은 자, 상가는 3기연체, 주택은 2기연체가 조금 다르고 그 외에 고의중과실 파손, 무단전대, 철거나 재건축, 뭐 합의하에 보상을 완료한 경우 등등등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의 거주 목적 거절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상가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무단전대도 갱신 거절 사유가 돼서 지금 정답이 4번입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거주 목적 거절에 관한 문장들도 철저하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7번 2014년 2월 2일 날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유의 상가 건물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24년 2월 15일 날 인도 받아서 영업 개시하고 사업제동 신청도 다 했고요.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제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500만 원이면 환산 보증금 계산을 할 때 월차임에 100을 곱해서 기존 보증금에 더해요. 그러면은 합산 금액이 10억 원. 자, 10억 원이라는 건 9억을 초과했다는 건데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자,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 연체 해지 조항 또는 감염법 예방법률에 따른 해지 규정 같은 것들은 9억이 넘어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들은 9억 초과가 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내용이라서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금액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갱신요구권은 9억 초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 금액과 무관하게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경과실 파손이라면 갱신요구 거절이 안 되는 사유가 되겠죠. 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일 때에만 갱신요구 거절이 가능하겠고, 주택도 상가도 이건 공통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또 병으로 바뀌었어요. 자,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도 이렇게 당사자가 바뀌게 되면 옛날에 연체한 건 옛날 사람이랑 따로 해결하시고 바뀐 이후에 연체를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체 차임은 바뀐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약이 없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옛날에 연체한 건 옛날 주인한테 주고, 자, 이제 소유자 바뀐 이후의 부분은 그 바뀐 이후에 계산만 따로 해야 될 겁니다. 합의하에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옛날 주인한테 안 낸 열쇠는 새 주인한테 주라고 합의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바뀌면 그럼 옛날 건 옛날 사람들끼리 정산하고 바뀐 소유자와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은 기역번, 디귿번에서 5번 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외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원리로서 접근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바뀌면 자, 별도의 승계 특약 같은 게 없는 이상 바뀐 사람들끼리 바뀐 이후에 연체만 별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지문이고요. 네, 정답은 2번인데 자, 이 그 문장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유행하는 문장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이 등기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자, 매매 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려니와 당사자 약정 내용에 따라 따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무슨 말을 하자는 건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문장을 선뜻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제거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등기부 상에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기 위해서 을 가등기 이렇게 해놓고 돈을 빌려주면 가등기 담보권이 되는 건데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얼마의 돈을 빌려줬는지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이 매매 대금 액수만큼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 채권의 금액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빌리냐에 따라서 마치 근저당권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늘고 줄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해질 텐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통지를 하면 실행통지 당시의 금액으로 확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전에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판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의 액수가 어떤 한정된 게 아니라 변하다가 실행통지 당시 기준으로 확정된다. 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등기부의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고 아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고 문제를 풀 때에는 다른 지문으로 풀어야 될 텐데 자,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매를 하게 됐을 때에는 무조건 매각되면서 같이 소멸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양도 빼돌리거나 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고요. 자, 4번 지문은 그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에는 아무 구별이 안 된다고요. 자, 등기부 표시를 보고 결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한 건지 돈을 빌려주면서 한 건지를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채무에게 미달한다면 물건이 더 싼 거니까, 그러면 가담법 적용을 하지 않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는 사안이 돼버리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도 없어져요. 적용만 된다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는 하라고 하는데, 적용이 안 되어 버리면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4억 원, 채권자가 빌려주는 채권의 금액이 1억 원이라면 부동산이 더 비싸죠? 그러면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청산 절차를 할 때 청산금 3억이라고 통지를 하거나, 혹시 부동산 가격이 줄어들고 채권의 금액이 늘어나면서 청산금이 빵원이 되더라도 통지를 해야만 되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1억 원, 채권의 금액이 4억 원인 상태로 역전이 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뭐 많이 비싼 걸 뺏어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고, 이럴 때에는 실행 통지, 청산기간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면 실행 통지도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지문을 읽기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 실수로 5번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이런 실수 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실수는 약간 출제자 입장에서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실수라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약간 정도 보완해서 2번하고 5번하고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이런 문제들을 오늘 제시된 문제 40개 중에 대부분 이렇게 함정이 좀 예리하게 들어간 문제를 다 틀려도 그래도 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면은 사실은 75점까지 가고, 나머지 문제들을 실수 없이 해결한다 그러면 합격에 지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 한두 개만 그냥 적당히 방어하고 높은 확률로 찍어 주시면 그럼 합격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적당한 대응에 연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79번. 자, 갑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친구 병과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했네요. 아, 명의신탁 문제다. 자, 이게 명의신탁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중간생계약형인지 계약형인지 이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됩니다. 자, 매수인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 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수인이 을인 거예요. 을소유 부동산 병이 매수인인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누가 가져갔냐고 봤을 때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매수인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병이 매수하고 병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형 명의신탁이 됐다는 뜻이고요. 계약형 명의신탁이 됐다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을소유의 부동산을 병이 매매도 하고 등기도 넘겨받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갑이 있었고 갑이 병과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형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갑은 앞에 나서서 계약을 하지도 아무런 등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계약형 명의신탁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계약형 명의신탁은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자, 을이 선이라면은 이 매매 및 등기 부분은 유효가 되고, 명의신탁은 뭐 여전히 무효겠지만 이러면서 소유자가 병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일 때에는 매매 및 등기마저 무효가 되면서 병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케이스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자, 상대방의 선의 악의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명의신탁은 무효겠죠. 자, 명의신탁이 유효라는 말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 중에 조세포탈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을 때에만 가능한 거니까, 자, 이게 선이든 악이든 명의신탁은 지금 현재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문에 자, 을이 계약 체결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악이니까 자 그러면 매매 및 등기는 무효가 될 테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악이면 이쪽이 무효가 되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3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선이죠. 자 을의 선의악의 체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자 매매 및 등기는 유효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판단은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계약형 중에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지문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난이도 문제라서 1분 정도의 시간으로는 좀 힘들고 한 2분에서 3분까지도 시간을 좀 써야 돼요. 앞쪽에서 시간 운영을 잘 하고 왔다면 정확하게 관계도 파악하고 선의악의 비교해서 소유자 누군지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시간만 많으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4번 지문에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갑이 병에게 제공한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 갑이 을에게 등기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이런 걸 진행하라고 준 이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자금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고요. 5번 지문에 X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방 선의 상황인가 보죠. 자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자 이거를 달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돌려준다 라고 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달라고는 못하지만 자, 제자리로 돌아가면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고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자 4번 5번까지 가지 않고 판단이 좀 가능하도록 운영이 돼야 돼요. 자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건물을 옳은 것은인데 자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더라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다가 되겠고요. 자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 하면 되는 거고 그 구분행위는 등기 등록이 아니라 뭐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한다든가 뭐 또는 뭐 다른 방법도 쓸 수 있고요. 분양계약 같은 형태로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등기 등록을 해야지 된다 식으로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한 2013년경에 등기 등록을 꼭 안 해도 다른 형태로라도 구분행위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완성됐고 구분행위 했다면 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전유 부분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건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승계인들이라면 을과 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갑이 체납한 관리비는 을에게 승계될 수 있느냐고 따질 때 전유 부분 관리비랑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되지만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될 테고요. 을이 살다가 떠나더라도 그래서 병이 승계를 하더라도 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각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이유가 각 특별 승계인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병뿐만 아니라 을도 공용 부분 관리비 갑이 체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으로 출제하는 지문입니다.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디귿번 자 공용 부분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 아니죠. 그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301호, 401호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거고 그걸 제외한 복도, 엘리베이터 뭐 이런 공간들이 공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하나, 기억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은 사례 문제를 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조문의 암기 그리고 용어 개념 정립이 중요하겠고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공용부분 법률관계, 지금 디귿번이라든가 또는 니은번이라든가 이런 지문들. 자,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지 사용권이나 체납 관리비 정도까지만 관리하시고 그 관리 규약에 관련된 이런 조항들은 뭐 관리인이니 관리 단위니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판단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문제 해설 모두 마치고요. 자, 문제가 사실 다소 좀 어려운 출제로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약간 변형이 됐고 앞쪽에 옳은 것 고르시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력보다도 이제 운영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깨우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실력을 늘리는 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운영을 통해서 잘 버리고 잘 선택하는 마음가짐이라도 좀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을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은 그날 당일에 모든 것이 승부가 납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의 마음가짐과 그날 당일의 컨디션만으로도 10점, 20점이 움직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실력도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잘 운영하셔가지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